우리 아이의 12년간 수학 공부의 최종 결과물 수능시험. 이걸 위해서 초등인 우리 아이 지금부터 혹시 열심히 달리고 있나요? 초등부터의 목표는 수능 1등급. 이걸 고등까지 유지하는 아이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주단쌤입니다. 수능 시즌입니다. 초등 학부모님들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중등만 되어도 한 해 한 해 흘러갈수록 수능일이 남일이 아니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달리 감정이입이 잘 되시는 분들 혹은 본인의 수능 시절을 생각하셨던 그런 학부모님들도 있으시겠지만 아마도 지금 우리 아이가 조금 엄마의 목표에 비해서 못 믿었기 때문인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수능 결과가 뻔한데 하나라도 더 어릴 때 더 많이 시켜야겠다, 더 많이 풀려야겠다 이런 결심 아닌 결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놈의 수능 수학 킬러 문제가 뭐길래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그 문제들을 맞추고 수능 1등급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수능 문제를 통해서 본 초등 수학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능 킬러형 문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만 한번 볼게요. 수능 수학 30문제 중에서 보통 21번, 29번, 30번 문제들을 킬러 문제라고 칭하지만 매년 약간씩 문제별로 출제 난이도랑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오답률이 높은 문제의 번호는 매년 바뀝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3개의 문제를 보통 킬러 문제라고 칭하는데요. 어느 정도 어렵냐면요. 간단하게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2021학년도 수능 가형 이과 수학 오답률을 한번 보면 그 1위가 바로 30번 문제였습니다. 바로 이 문제인데요. 93.2%의 아이들이 이 문제를 틀렸어요. 100명 중에 6명이 이 문제를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2등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29번 문제, 86.8%의 아이들이 틀렸어요. 이거는 100명 중에 13명이 맞았습니다. 얘네들이 풀이 과정이 어느 정도냐면요. 이 정도입니다. 물론 길이가 길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아주 정말 쉽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풀어놓은 EBS의 해설집입니다. 실제로는 아이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이렇게까지 명쾌하고 간략하게 풀기 어렵고요. 이렇게 풀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축약해서 알아보기 쉽고 깔끔한 풀이로 정리를 했겠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수능 시험장에서 그 떨리는 시간에 풀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는 것만으로는 별로 감이 안 오신다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2018년도에 EBS 프로그램 대한민국 수학교육보고서 일부 우리가 절망하는 몇 가지 이유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2018학년도 수능 수학 나형 문과 수학이에요. 30번 문제를 수학 개념이 몇 개 정도 적용이 되는지 실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체크해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개가 사용됐을까요? 이 30번 문제는 그 해에서 가장 어렵다는 킬러 문제이긴 했지만 이 한 문제에 적용된 개념의 개수가 무려 초등학교 과정에서 26개, 중학교에서 15개, 고등학교에서 15개, 총 56개였습니다. 이 중에는 연결된 개념이라서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보아야 하는 개념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56개보다는 조금은 적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진짜 어렵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이걸 푸는 방법들을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또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배들이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 단계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일단 문제를 읽습니다. 이것까지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 이 문제를 수식으로 표현하죠. 세 번째 단계, 관련된 개념들을 소환합니다. 네 번째, 이것들을 바탕으로 문제와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들을 바탕으로 설계도, 즉 전략을 수립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 풉니다. 근데 여기서 본인이 전략을 수립한 게 맞았다면 금방 풀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면 풀어도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또 설계 과정 또는 관련 개념 소환 과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풀이. 또 안 되면 또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시험인 만큼 마지막 확인 과정까지 들어가야 이 문제가 풀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과정을 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운 좋게 처음에 떠올렸던 전략이 딱 맞아떨어지면 금방 풀이가 끝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 문제들을 풉니다. 그래서 어려운 킬러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남는 시간에는 최대한 남는 시간을 확보해서 킬러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게 바로 수능 수학 문제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수능 시험장이라는 그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자신의 미래를 걸고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견뎌서 이런 문제들을 푸는 아이들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진 아이들일까요? 제가 지켜본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총 4가지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엉덩이 힘이 무거운 아이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문제 집착력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분석적인 훈련이 된 아이들이었고요. 네 번째는 자신의 생각 방이 잘 정리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능력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졌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저는 모든 학습 습관의 시작은 초등 때부터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이 능력도 초등 때 어떻게부터 시작했을지 묻기도 하고 짐작하기도 하고 또 지켜보기도 하고 또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엉덩이 힘은요, 공부 동기랑 관련이 가장 깊습니다. 물론 그냥 성향상 오래 앉아있는 게 그냥 편하고 익숙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제외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볼게요. 2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정말 하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엉덩이 힘을 발휘하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괴롭지만 어떻게든 내가 한 3년만, 6년만 참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이 과정을 견뎌내는 아이들, 벗어나고 싶어서 견뎌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상반된 이유지만 이 2가지가 엉덩이 힘을 키우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학이 사실 어느 정도는 엉덩이 힘이 받쳐줘야 해요. 근데 집중 안 하고 오래 앉아만 있는 건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수학 공부를 하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이 공부하는 시간이라는 건 학원 숙제, 학교 숙제를 하는 시간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시간, 자신만의 복습, 개인적인 문제풀이, 모든 오답들,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개별적인 공부 시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런 시간들,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진짜 공부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부 시간이 늘면요. 당연히 엉덩이 힘이 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집중하는 시간이 좀 짧은 아이라면 여러 번으로 나눠서라도 하루 공부량을 반드시 끝내는 계획 그리고 실천 습관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 이게 공부 시간을 늘려가는 전략이랑 꼭 같이 해야 되는 심리적인 습관이에요. 엉덩이 힘은요,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집착력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보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실력이 너무나 훌륭해서 실력을 믿고 덤비는 아이들 말고요.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노력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아이를 만드셔야 하는데요. 이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성취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문제 잘 푸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정답 맞추는 걸 엄마가 기뻐하시면 안 되고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걸 기뻐해 주셔야 합니다. 자신의 수준보다 한 단계만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고 또 달성하는 작은 성취를 여러 번 경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 속이기가 생각보다 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문제집에 써있는 난이도 표시, 이 난이도 표시가 아이들을 신나게 하기도 하고 겁주기도 하는 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시를 아이들은 어렵지도 않은 문제인데 괜히 높다, 어렵다 라고 써있는 것 때문에 겁을 먹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작은 성취를 해야 될 때는 문제를 그 문제집 그대로 자체로 풀게 하시지 마시고 살짝 발췌해서 따로 도전하게 해보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살짝 속여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도전 수학왕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서 이벤트 만드셔서요. 그 쉬운 문제지만 어렵게 느껴질 만한 문장제, 서술형 이런 문제를 내시고 아이가 그거를 열심히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면 폭풍 칭찬해 주시고 대단하다고 지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더 어려운 문제들을 도전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간혹 경시대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아이가 나가서 작은
작은 상이라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동기부여 측면 그리고 공부 자신감 측면에서 나가보시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이죠. 이런 노력이 아이를 더 이상 성장시키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바로 그만두셔야 합니다. 우리의 원래 목표는요, 경시대회 자체가 아니었던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분석적인 훈련. 이걸 초등학교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분석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보통 사고력, 고난이도 문제 이런 것들을 풀 때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데요. 학원들에서 알려주기도 하지만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문제집들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문제 해결의 길잡이 같은 책들 있잖아요. 이 책에는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써봄직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이제 구분해가지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이런 문제집들을 접해본 아이들은 이 문제집을 벗어나서도 그 다른 문제를 풀 때도 그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고요? 배웠으니까요. 그 방법대로 해보니까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이런 문제집들에 있는 답안지 같은 것들도 보시면서 전략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답안지를 채점하는 용도, 모르면 찾아보는 용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답안지 정말 제대로 활용하면 아이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답안지를 통해서 힌트를 주시고 참고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단, 그 풀이 과정을 아이가 이해하고 보지 않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풀었는지, 왜 이런 과정이 다음에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으면 완전히 이해했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 중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이 문제는 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이들이 배우게 된다는 거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전략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걸 이렇게 배운 아이는요, 이제부터 문제를 보자마자 달려드는 이상한 행동은 안 할 거예요. 문제를 아마 째려볼 겁니다. 풀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이 머릿속에서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런 습관이 든 아이는 수학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신의 생각방이 잘 정리된 아이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의 경험과 지식은 사실 어딘가에는 쌓여야 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머릿속일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기록일 수도 있죠. 지금 시간 들여서 굉장히 열심히 외우고 익힌 거를 한두 달 만에 잊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아이가 기억을 잘 하는 편이라면 그 기억력을 활용해서 잘 기억하게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꼭 어떻게라든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무엇을요? 자신이 공부했던 수학 개념들과 중요한 전략들이요. 저는 보통 후자의 아이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좋아서 기억력을 막 발휘하는 아이들보다 기록이 필요한 아이들. 그래서 제가 아는 거를 확인하는 백지 테스트라던가 잊지 않게 기록하는 개념 노트, 수학 일기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걸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이걸 어떻게 써먹을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좋다니까 어머님들이 그냥 한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게 중고등학교 때까지 쭉 습관이 되면요. 다 쓸모가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분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석에서 꼭 필요한 건 내가 아는 지식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는 만큼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박 머릿속에 섞여 있거나 기억이 안 나는 게 많거나 구멍이 많거나 이러면 꺼내 쓰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리가 잘 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기록과 확인이 반복되면서 이제 더 이상 확인 안 해도 되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걸 이상적이라고 보는데요. 이때는 과감히 안 보고 최종적으로 단권화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설명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걸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독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사법고시가 있던 시절에 많이 공부법으로 회자되던 방법인데 외울 것이 엄청 많은 시험에서는 같은 책이 막 몇천 페이지씩이나 되는 책을 10번 정도 읽으면 당연히 그 시험을 잘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공부법이에요. 근데 이 10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결같이 읽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해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책들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했다고 판단하는 거는 확인만 하고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몰랐던 것만 다시 꼼꼼하게 보고, 세 번째는 두 번째까지 봤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더 이상 안 봐도 될 것 같다라는 걸 체크해두고 나머지만 또 보는 거. 이런 식으로 10번째가 되면요, 몇천 페이지짜리 책도 한두 시간이면 슥 다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시험장에서는 그 아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써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이들의 공부도 이런 원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생각 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지식들을 꽉꽉 채우되 이제 더 이상 곱씹지 않아도 되는 지식들은 더 이상 보지 말고 새롭고 아직 모르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공부하면서 그걸 이제 조금씩 복습해야 되는 것들을 줄여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필요한 순간에 내가 필요한 지식들을 꺼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길게 설명했는데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습관, 초등 때부터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 테스트라던가 수학 일기라던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요 위에 예전에 찍어놨던 영상들 링크 넣어 놓을 테니까 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영상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능 얘기에서 초등 수학 학습 습관으로 이야기를 좀 옮겨봤어요. 이 네 가지를 다 어떻게 하지? 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우리 아이에게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누구나 결국에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거나 또는 답변 영상을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다음 답변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은 저희가 다음 영상을 또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